생명과학의 이해. 일단은 여기서는 생물의 특성, 생물이 갖고 있는 특성, 이거 정리해야 되는 거야. 첫 번째, 생명체는 뭘로 이루어져 있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은 기본 단위는 세포다. 그래서 세포의 종류는 두 종류. 이거는 이제 저기 3단원 뒤에 가면은 병원체 파트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핵을 갖고 있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느냐, 핵이 없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느냐,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얘네들하고 바이러스랑 비교하는 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세포의 구조를 띠고 있는 애들하고 바이러스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생명체 안에서는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 이 물질들이 변화되는 과정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뭐가 있어? 물질 대사에는 합성하는 반응과 분해하는 반응,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 동화작용, 이화작용, 이렇게. 그래서 동화는 저분자 물질을 고분자 물질로 합성, 그 다음에 이화는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 물질로 분해. 이때는 에너지가 들어가고 이때는 에너지가 빠져나오고, 그래서 동화를 흡열 반응, 이렇게. 그 다음에 이화는 에너지가 방출되기 때문에 발열 반응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얘가 광합성, 단백질 합성,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화의 대표가 세포호흡, 그 다음에 소화,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것도 구분해야 되고, 여기서는 얘네들이 반응물, 얘가 생성물. 그럼 얘가 반응물, 얘가 생성물. 누가 에너지가 많은지를 가지고, 생성물의 에너지가 크고 얘는 반응물의 에너지가 크다. 그래서 에너지로 나타냈을 때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에너지 값이 올라간 거고, 이거는 시간에 따라서 에너지 값이 이렇게 하고 내려간 거기 때문에 이것을 동화, 얘를 이화, 이렇게.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야 되고, 물질 대사는 누가 해주는 거야? 효소가 해주는 거야. 효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물질 대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생물이 갖고 있는 두 번째 특징. 그래서 거기 물질 대사.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고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게 생명체만이 갖고 있는 특징. 뭐 빛이라든가 온도라든가 그 다음에 물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자극들을 받으면 얘가 그에 따른 반응을 보인다. 식물도 마찬가지다. 반응을 보이게 된다. 항상성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이 뜻은 체온 조절, 혈당량 조절, 산투압 조절,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항상성 조절이라고 표현을 한다. 이것이 일어나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은 생명체만이 갖고 있는 특징.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 발생과 생장 과정을 한다. 자, 발생이란 생식세포가 수정란을 만들고 얘가 세포 분열을 해서 이렇게 개체의 모습을 갖출 때까지 이 전체 과정을 발생, 그리고 얘가 이렇게 점점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생장. 근데 우리의 생장은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 수를 늘리는 거지만, 무생물의 생장, 그러니까 고드름이라든가 종유석이라든가 석순,
얘네들이 커진다라는 이러한 개념은 물질의 양이 증가한다. 그리고 이거랑 다른 개념이다. 그럼 모든 생물들이 전부 다 발생과 생장을 하는 건 아니다. 이 경우는 다세포 생물의 경우만. 그러니까 단세포 생물은 발생과 생장 과정을 거치지 않아. 단세포 생물은 그냥 세포 분열이 곧 증식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다섯 번째. 생식과 유전을 한다. 자손을 만드는 방법. 무성생식으로 만들고 유성생식으로 만들고. 그러면 그 만들어진 자손의 차이점. 거기서 태어난 이 두 자손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기서 태어난 자손들은 유전적으로 동일한 애들이 태어나는 거고, 여기서 만들어진 자손들은 유전적으로 다른 애들이 만들어진다. 불리한 환경에서는 유전자가 다양한 자손을 만들어내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 더욱더 다양하게 만드는 방식, 바로 수정 과정을 통해서. 얘네들은 체세포 분열이 곧 생식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똑같은 자손. 그러면 얘네들이 진화하는 방식과 얘들이 진화하는 방식은 달라. 얘네들은 더욱더 다양한 쪽으로, 다양함을 진화의 목적으로 삼는 거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속도, 그 다음에 수를,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많은 개체수를 만들어내는 쪽으로 무성생식을 하는 거고, 이러한 자손들이 부모를 닮는 현상을 유전현상이라고 부른다. 여섯 번째, 적응과 진화한다. 환경에 따라서 형태, 이런 거, 빛이라든가 온도라든가 물이라든가 이러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의 형태 바꾸는 거, 이런 걸 적응이라고 한다. 그래서 선인장이 가시가 된 거, 이런 거, 잎이 가시로 바뀐 거, 이거 전부 다 적응 현상이라고 하는 거. 추운 데 사는 여우는 귀가 작고, 더운 데 사는 여우는 귀가 크다. 이것도 온도에 따라서 북극, 사막, 이렇게 열 방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열 방출량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몸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꾸는 걸 적응. 그러한 적응이 오래돼서 새로운 종으로 만들어진다. 새로운 종으로 분화하게 되면 그거는 진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표가 핀치새에 대해서 설명해줬다. 섬마다 새들의 부리 모양이 다 다양하게 된 건 먹이의 종류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거래요. 그러면 먹이의 종류를 다르게 했을 때 그 먹이 획득에 알맞은 부리를 갖고 태어난 개체들이 각 섬에서 선택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각자의 부리 모양은 조금씩 크기가 다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얘네들끼리 교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종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내용들이 바로 생명체가 갖고 있는 특징이고, 이렇게 해서 나눠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은 종종 유지, 이쪽은 개체 유지. 여기서 나오는 시험 문제 유형은 이런 거예요. 보기에다가 이 6가지 중에 어떠한 설명을 이렇게 해서 쓴다고. 그럼 이게 어떠한 과정인지 찾아서 아래 보기에서 찾는 거야. 그와 관련 있는. 그래서 뭐 1번 이렇게 답을 찾는 거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여기 1단원에 나와 있는 생물의 특성에 대한 내용을 쭉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5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화성 생명체 탐사 실험, 그것도 학교에서 대부분 해주니까 그것도 정리를 해야 돼. 화성 생명체 탐사 실험. 너 기억나냐? 앞에서 수업했던 거? 조금씩 나? 단세포 생물 중에 단세포 생물? 네. 아메바라는 게 있잖아요. 아메바. 아메바가 정확히 뭐예요? 생물이야? 그래도 원생 생물이야, 원생 생물.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 얘는 움직일 때 이쪽으로 이렇게 세포질을 밀면 뒤쪽이 딸려가는 방식으로 움직여. 원생생물이야 얘네 같은 경우. 단세포 생물, 원생생물. 이거 진핵세포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진핵세포에는 동물, 식물, 균류, 원생생물이 있는데 이 원생생물 중에 하나가 아메바야. 그런 생물이 있어. 화성 생명체 탐사 실험. 이 화성 생명체 탐사 실험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꼭 기억해야 돼. 전제. 만약에 화성 토양에 생명체가 살고 있다면 물질 대사를 한다라는 게 전제야. 지구상에 있는 생물들이 물질 대사를 하면서 살기 때문에 화성에 만약에 생명체가 살고 있다면 지구 생물들처럼 물질 대사를 할 거야 라는 전제로 시작한 실험이야. 방사선이 처리돼 기체를 집어넣어준다. 그리고 불빛을 비추고 화성 토양을 집어넣고 시간이 지나면 여기 화성 토양에 누군가가 살고 있다면 이거를 이용해서 유기물을 만들 것이고 유기물 속에는 방사능이 처리된 탄소가 함유되어 있을 것이다. 이 토양을 가열을 하게 되면은 여기 유기물이 만약에 만들어졌다면 이게 분해가 될 거고 그때 방사능 계측기에서 방사능이 처리된 이거를 가지고 있는 기체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통해 동화작용을 확인한 실험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합성 안에 생물들이 살고 있다면 재료가 방사능이 처리된 물질밖에 없으니까 유기물을 만들 때 이거를 쓴다. 그럼 이게 만들어졌을 때 가열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게 분해가 되면서 이게 검출이 될 거고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여기에서는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을 것이다. 근데 가열을 했는데 만약에 나왔으면은 여기 생명체가 있었던 거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 왜냐면 넣어준 방사능이 방사능 계측기에서 나온 거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가열 전에 이 안에 들어있는 반응하지 않은 기체를 모두 제거한 후에 다 없애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열을 해야 유기물로 바뀌었다가 가열을 했을 때 검출된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실험 결과는 얘네들이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그러면 화성 토양에는 동화작용을 하는 생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화작용, 왜? 물질대사라고 얘기하면서 전제를 했으니까 동화작용 말고 또 이화작용을 확인할 실험도 해봐야지. 그래서 화성 토양을 준비하고 여기다가 이번에는 방사능이 처리된 양분을 집어넣어준다. 그럼 만약에 여기 누군가가 살고 있다면 이곳을 분해해서 살아날 때 방사능 계측기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누군가가 살고 있어? 그럼 이걸 분해해서 이게 나올 거고 아무도 살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방사능을 띤 기체가 검출되지 않는다. 결과는 방사능 기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화작용을 하는 생물은 없다. 그러면 그림을 보고 동화작용인지 이화작용인지 무엇을 확인한 실험인지를 어떻게 찾냐면 여기는 먹을 거를 집어넣어 준 거야. 여기는 재료를 집어넣어 준 거야. 그럼 재료를 줘 만들어 보라고 시켜본 거기 때문에 이거는 동화야. 근데 여기는 먹을 거를 주니까 분해해서 이용을 해봐라. 그래서 이거는 이화작용에 대한 실험이야. 그러니까 집어넣은 게 뭔지를 잘 봐주면 동화인지 이화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에 근데 누가 있을 수도 있냐면 방사능을 싫어하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도 있다고. 그럼 얘는 방사능을 싫어한다고. 이런 것들을 싫어해. 그럼 방사능이 처리된 걸 넣어주면 얘네들은 쟤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는 없는 것으로 나와. 그래서 쟤네들을 따로 확인을 해봐야 돼. 방사능을 싫어하는 이러한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실험 방법 조건이 좀 다르다. 이거는 방사능이 처리된 기체들을 집어넣어놓고 확인하는 거지. 방사능 물질을 추적해보는 방법이고 요거는 그냥
유기물, 양분을 넣어보는 거야. 방사능이 처리되지 않은 양분. 그럼 얘는 방사능이 싫어하니까 이 양분을 이용을 하겠지. 그럼 뭐가 달라질 거냐라는 거야. 여기에는 기체 분석기. 그러면 이거는 방사능 계측기야. 얘도 방사능 계측기야. 근데 이거는 기체 분석기야. 왜 이것을 이용했어? 여기는 추적이 가능해. 반상능이 처리된 물질들은 추적이 가능한데 이거는 추적이 불가능해서 이런 애들이 있는지 없는지 양분을 넣어주기만 하면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기체를 어떻게 알아낼 거냐면 처음에 아무것도 넣어주지 않았을 때 이 안에 어떤 기체가 얼마나 존재하고 있는지 처음 기체 조성비를 먼저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양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양분을 집어넣고 그리고 놔두는 거야. 그 다음에 나중에 기체 조성비를 내보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하고 나중하고 이 기체 조성비를 비교해 보는 거지. 만약에 예를 들어 처음에 산소가 5개, 이산화탄소가 5개로 측정이 됐는데 나중에 재보니까 처음과 똑같이 검출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처음하고 똑같았다라는 얘기는 이러한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고 처음하고 변했다라는 얘기는 누군가가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세 번째 실험도 양분을 집어넣어 주었기 때문에 이화작용을 확인한 또 다른 실험이야. 방법은 다르지만. 근데 결과는 처음하고 나중에 기체 조성비가 동일하게 나온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방사능을 싫어하는 그러한 이화작용을 하는 생물, 쟤네들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게 실험군이야. 실험군은 화성 토양을 대상으로 한 거고 그럼 이 실험군의 기준이 되는 대조군으로서는 지구 토양을 가지고 실험을 해서 지구 토양 갖고 실험한 결과랑 화성 토양으로 실험한 결과랑 나중에 비교를 해서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거. 여기서 줄 거야? 그래서 화성 생명체 탐사 실험 가나다 결과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물질 대사라는 생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물질 대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실험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물질 대사를 하는 생명체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고. 줄지 마. 그 다음에 바이러스랑 비교하는 거. 이제 3월달에 이거 계속 이제 내신 대비하면서 여기 관련된 거 문제 풀고 그래야 돼. 뭐 뒤에 배운 유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2학기 내용이긴 하지만 여기는 이제 바로 3월부터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진핵세포하고 원핵세포. 진핵세포, 이건 핵을 가지고 있는 세포 이렇게. 원핵세포, 핵이 없는 세포. 그럼 얘네들의 공통점은 세포막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다. 유전물질. 이 유전물질을 핵산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리보솜을 갖고 있다. 리보솜은 단백질 합성. 그럼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다는 얘기는 효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니까 효소는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잖아. 그러니까 효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물질 대사가 가능한 생물들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생물, 얘도 생물. 진핵세포로 되어 있는 생물을
진핵생물, 원핵세포로 되어 있는 생물을 원핵생물. 진핵생물에는 동물, 식물, 균류, 원생생물 이런 것들이 있고, 원핵세포로 되어 있는 생물들은 세균 이런 것들이 원핵생물. 그럼 얘네들 이런 게 공통점. 그러면 차이점. 얘들은 핵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거는 핵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핵 안에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지만 얘는 세포 질의 유전 물질을 갖고 있는 특징. 그다음에 얘들은 소기관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소기관들을 갖고 있어.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막으로 되어 있는 막성 세포 소기관을 가지고 있는 게 진핵세포의 특징. 얘들은 이게 끝이니까 얘들은 막으로 되어 있는 소기관을 갖고 있지 않다. 막성 세포 소기관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이게 생명체를 이루는 세포들의 모습이야. 그럼 여기에서 바이러스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 바이러스는 이렇게 세포막이 아니라 단백질 껍질, 외피의 유전 물질이라고 불리우는 핵산을 갖고 있는 구조이다. 그래서 얘는 비세포 단계이다. 단백질 결정체이다. 얘는 리보솜 그런 걸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백질을 합성할 수가 없다. 그럼 단백질을 합성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는 효소를 만들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이러스는 스스로 물질 대사가 불가능한 애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있을 때에는 결정체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근데 얘가 숙주에 감염이 되면, 자, 이 숙주는 생물, 그러니까 동물이 숙주가 될 수도 있고 식물이 숙주가 될 수도 있고 세균도 숙주가 될 수도 있고, 숙주에 감염이 되면 생명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숙주 안에서는 생명체처럼 행동하고 단독으로 있을 때에는 무생물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형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다. 중간 단계인데 발전하는 건지 퇴화되는 건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퇴화되어 가는 중간 단계라고 해석을 한다. 왜냐하면 이 숙주 안에 들어와서 생명 현상이 나타나는 건 효소들을 바로 이 생물들 거를 이용을 하기 때문이야. 얘가 효소까지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들어있는 효소들을 이용해서 그것을 얘가 어떻게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얘는 생물이었을 가능성이 있었고, 생물이었을 때 사용했던 효소들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지구상에 처음 등장한 생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생명체 안에서만 생명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구상에 처음 등장하는 생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요거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체, 세포로 되어 있는 거고 바이러스는 생물이라고 볼 수 없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정리를 해놔야 나중에 기말 때 병원체 거기 파트에서 다시 정리를 할 거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단원에서는 개념 정도만 잘 알고 있으면 충분히 여기는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일 것이다. 11페이지에 31번처럼 펴봐. 11쪽 31번 30번 31번 이런 거 30번 A, B, C의 공통점, 차이점, 그리고 기억, 니은, 디귿. 그 다음에 A와 C는 세균과 바이러스 중 하나고 B는 메뚜기, 그러니까 생물이다. 그래서 유전 물질이 있다, 조직과 기관이 있다, 분열을 통해 증식한다, 이런 것들의
특징이 기억, 니은, 디귿 이런 것들이 누군지를 찾아서 A, B, C를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31번처럼 이렇게 OX로 오른쪽에 있는 특성 기억, 니은, 디귿을 안 줬어. 그러면 돌연변이가 일어난다, 발생과 생장을 한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기억, 니은, 디귿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찾으면 A, B, C, 대장균, 참새,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 여기에 생물들을 구분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유형들이 아주 잘 나오는 유형이야.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생명과학의 특성, 이제 탐구 방법인 거지. 기억이 가물가물하지? 오래전에 배워서. 그럼 기억나? 이제 3월부터는 개념 갖고 문제 열심히 풀어야 돼. 응? 또 졸려? 매 시간 계속 졸릴 때 이건 너의 생활 패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오늘은 원래 뭐가? 오늘은 잘 잤는데 그래, 지난주 10시 오늘은 1시 그럼 푹 잤을 거 아니야. 똑같은 잠도 너무 많이 자도 졸려. 적당히 자야지. 한 7시간 정도? 8시간 정도 자서 홀수 시간으로 자는 게 좀 더 좋대. 그래요? 짝수 시간보다 홀수 시간이 생체 리듬에 더 가까운 시간이기 때문에 6시간 자는 것보다 5시간이 좋고 그렇대. 9시간 전 그렇지. 9시간이 홀수니까 오히려 짝수 시간보다는 홀수 시간이 좋대. 그렇단 얘기야. 좀 개떡같은 꿈을 꾸고 피곤한 것도 있어요. 너무 기억이 잘 나서 머리가 아파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 아니 롤러코스터에서 뛰어내리는 비난적 탐구, 연역적 탐구. 이 탐구 방법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귀납적 탐구 방법은 자연 현상을 관찰을 하고 그 관찰된 걸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법이다. 아주 쉬운 방법. 그러니까 얘의 귀납적 탐구 방법은 실험을 통해 검증이 안 되는 주제를 탐구할 때, 그러니까 실험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 진화론. 그러니까 다윈의 진화론, 자연 선택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윈이 새들을 잡아서 먹이 종류를 다르게 먹여서 그 결과를 얻어낸 이론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연에 있는 새들을 관찰하고 거기서부터 자료를 모은 다음에 그 수집된 자료를 통해서 아 이렇게 된 거구나. 그래서 먹이 종류에 알맞은 부리를 가지고 태어난 개체가 선택을 받아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자손들에게 본인이 갖고 있는 형질을 전달을 해준다. 이렇게 하려는 게 귀납적 탐구 방법. 연역적 탐구 방법은 얘랑 시작이 똑같아. 관찰부터 시작을 하지만 뭐가 달라지냐면 여기는 문제인식 단계가 나온다. 그러니까 문제인식 단계의 특징은 왜라는 의문점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혹시 이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잠정적, 그 단어 기억해야 돼. 잠정적 결론이야. 아직 확정은 아니야. 그래서 요 다음 단계가 바로 가설 설정 단계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가설 설정 단계는 대부분이 무엇 때문일 것이다 또는 무엇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이런 문장이 나오는 거고. 그럼 이게 잠정적이기 때문에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실험을 통해서 검증한다라는 거야. 실험. 그래서 요 다음 단계가 탐구 설계 및 수행 단계. 이렇게 실험을 설계하고 실험을 수행하는 거. 그 다음에 실험 결과를 해석하는 거야. 자료 해석. 그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는
그러니까 이게 실험 결과에 어떠한 경향성이라든가 규칙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고, 그래서 내가 세운 가설과 일치한다면 무엇 때문이다 라는 결론을 내려서 일반화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론, 법칙 이런 거 만들어주는 단계를 일반화 단계라고 한다. 근데 모든 게 왜라는 의문점을 가져서 내가 세운 가설과 무조건 실험 결과가 일치하지는 않을 거야. 그럼 만약에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일치하지 않으면 이 가설을 재설정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바꾸는 거지. 그래서 또 실험하고, 그럼 또 안 맞아. 그러면 또 바꾸고. 그래서 내가 생각한 잠정적인 결론이 답이 도출될 때까지 계속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한 번 실험에 성공했다고 이론 법칙화하는 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한 실험 방법대로 이렇게 똑같은 수행 과정을 거쳤을 때 여러 번 반복을 해서 결과가 동일하게 나와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이 순서를 기억해야 돼. 연역학 탐구 방법은 이 순서를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순서대로 배열하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연역적 탐구 방법에. 그래서 처음 보는 실험 내용이라도 이게 관찰 및 문제인식, 가설 설정인지 탐구 설계 단계인지 실험 결과 해석하는 건지 결론 도출인 건지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배열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거 실험을 설계하는 과정을 꼭 잘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조 실험을 잘 해야 된다는 거야. 대조 실험. 대조 실험이란 내가 원하고자 하는 실험을 실험군은 어떠한 조건에다가 변화를 준 실험이야. 그럼 조건에 변화를 준 실험의 결과가 나온다면 이 결과는 변화를 준 요 요인 때문일 거야 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아무런 조건도 변화를 주지 않고 실험을 했었을 때의 결과가 어떤지를 이거를 비교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변화를 주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변화를 줬더니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이 결과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실험과 비교 기준이 되는 이 실험을 대조군 실험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조건에 변화를 줬다 무엇인가를 예를 들어서 추가해줬거나 또는 뭔가를 제거한다든가 이러한 아무런 어떤 변화를 준 거, 그럼 이거는 조건에 변화를 주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뭐 그대로 둔 거, 자연 상태 그대로 둔 거, 이거는 변화를 준 거. 그래서 이게 실험을 설계할 때 이 실험군하고 대조군이 두 개가 다 잘 되어 있어야 대조 실험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결과가 인정받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것만 해서는 안 돼. 실험군만 해서는 안 된다. 알겠냐? 그럼 이 대조 실험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실험군하고 대조군 요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변인이라고 한다. 변인. 그러니까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 그래서 변인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눈다. 독립변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종속변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 바로 종속변인이 실험의 결과에 해당하는 변인이야. 그럼 실험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요인들을 전부 다 독립변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독립변인이 변하면 종속변인도 변하는 거야. 근데 이 독립변인은 종류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조작변인, 나머지 하나는 통제변인으로. 실험은 이 조작변인에 의한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지금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통제시켜 주어야 한다라는 뜻은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어야 한다라는 뜻이고, 이것을 더 세분화시키면 대조군과 실험군의 조건을 똑같이 맞춰 주어야 한다는 거야.
두 실험이 있을 때 조작 변인만 이게 다른 거야. 조작 변인만 다른 거고 통제 변인은 똑같은 거야. 이거 똑같아야 돼. 이것도 똑같아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통제 변인인 거고. 그래서 이게 대조군, 이것이 실험군이라면은 이 통제 변이는 이 조건이 똑같아야 되고 이 조건이 똑같아야 되고 요게 다를 경우에 실험 결과인 종속 변인에게 얘가 영향을 준 거다라고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요 동그라미에 의한 가, 세모난 거에 의한 나 결론. 그럼 나머지 네모난 건 별 모양 가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야 돼. 대조군과 실험군이 전부 다 똑같아야 되고 딱 한 가지만 다른 거야. 그러니까 조작 변이는 딱 한 종류밖에 없어. 종속 변이도 딱 한 종류밖에 없고 통제 변이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두 번째 나오는 건 시험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은 실험자가, 과학자가 보완해야 할 내용이 뭐냐? 그럼 거의 대부분이 대조군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면은 거의 맞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 가지 변인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처음 보는 실험이더라도 연역적 탐구 방법, 귀납적 탐구 방법, 이렇게 어떤 방법이 쓰인 건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귀납적 방법은 실험을 통해 검증할 수 없는 주제를 탐구할 때 사용을 하는 거고, 연역적 탐구 방법은 실험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는 그러한 주제를 탐구할 때, 그래서 가설 세운 다음에 검증이 이게 바로 실험을 통해서 한다는 뜻이야. 졸지 말고 자식아. 자, 그래서 거기 왼쪽에 12페이지 보면 귀납적 탐구 방법을 이용한 사례, 가젤의 영향, 특이한 뜀뛰기 행동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구달의 침팬지 행동에 대한 연구, 슐라이덴의 세포설, 왓슨과 크릭의 DNA 구조가 발견이 된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귀납적 탐구 방법으로 파악을 한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연역적 탐구 방법, 필레밍 페니실린의 발견, 그 다음에 파스텔의 탄저병 연구, 에이크만의 각기병 연구, 이런 것들은 바로 연역적 탐구 방법으로 밝혀낸 것이다. 그래서 오른쪽에 37번 봐봐. 37번 어떠한 방법이 이용된 건지, 구달은 오랜 시간 동안 침팬지의 다양한 행동을 관찰하였다. 아, 관찰된 여러 특성을 종합한 결과 침팬지는 도구를 사용한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건 바로 귀납적 탐구 방법을 말하는 거고, 레디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렇게 고기에 이렇게 집어넣고 한쪽은 뚜껑을 막았네 안 막았네 이렇게 해갖고 고기 조각에 생긴 구더기는 파리로부터 발생되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니까 이건 실험을 한 거야. 그래서 이거는 연역도 탐구 방법이구나. 이런 거 구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41번 같은 거 이렇게 탄저병 백신에 대한 이런 내용. 자, 넘겨봐봐. 40번 위에 영희는 상한 우유에서 세균 A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면 우유가 상한 건 바로 무엇 때문일까? 라고 생각했어. 세균 A는 우유를 상하게 한다. 세균 A가 우유를 상하게 했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세균 A를 넣은 우유는 상하였고 세균 A가 많이 발견되었으나 세균 A를 넣지 않은 우유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완전히 멸균된 우유가 들어있는 병 2개를 준비하여 한 병에만 상한 우유를 해서 분리된 세균을 넣고 두 병 모두 적당한 온도로 유지했다. 그러면 이 순서 어떻게 돼? 순서 아까 그 순서 나온다 그랬으니까 순서 얘기해봐. 세균이 우유를 상하게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실험을 한 거야. 가는 결론인데? 그 다음
라지 라 이게 탐구 설계한 거잖아. 나는 가설 설정. 나가 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처음 보는 실험이라도 이렇게 배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1단원에서 틀리면 안 돼. 이거는. 그 다음에 넘겨서 49번 봐봐. 뭐가 다 똑같아. 온도 똑같지. 그지? 30분의 검출 반응의 결과. A는 달걀 흰자 효소에, B는 달걀 흰자 증류수 모라라고 위한 실험이었다. 위로 올라가 봐.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지, 소화제에. 그러니까 누가 대조군이고 누가 실험군이야? 소화제를 증류수에 녹여서 효소액을 만들었으니까 그 효소액이 바로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 그 소화제 안에 들어있을 것이다 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A가 실험군이 되는 거고 B가 증류수만 넣어준 거니까 그게 대조군이야. 일반적으로 증류수를 집어넣은 건 그냥 놔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조군으로, 그러니까 뭔가를 다르게 처리한 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실험군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2단원 사람의 물질 계산. 2단원이야.